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의 조합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은 네, 뵀었지만 맞습니다. 과연 두 분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주제 힌트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아, 이것만 봐도 이미 감이 확 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지상전에 왕자들 많아요. 공주는 없습니다. 뭐 바다의 왕자는 아는데. 네, 아, 바다의 왕자는 왕자. 아세요? 네. 아. 그래요? 바다의 왕자가 오히려 많을 것 같아 느낌은. 그러니까 박명수 씨. 뭡니까 지금 뉴스맨들이 물에서 전쟁과 던지시는데요? 사람에서 두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전 세계에서 땡땡 전력이 가장 밀집한 한반도. 아하. 조금 더 확신이 되네. 이게 네. 오히려 먼저 나왔으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걸 보고 이걸 보니까 확실하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양측 모두 지상전의 왕자고 재래식 전력의 핵심이죠. 남북한 전차 전력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 남북한 주요 무기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요. 먼저 남북한 무기 체계 중 전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사실 북한군에서는 전차하면은 거의 무기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차를 가리켜서 우리는 전차라고 이제 한자식 발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북한은 땅크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러시아어로 전차가 탕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얘네들은 땅크라고 하거든요. 의외네요. 북한은 외래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로남불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비록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네. 한반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정면이 굉장히 좁아요. 중심도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가 주는 기동력, 충격력, 돌파력이 상당합니다. 전차는 여전히 북한 내에서 지상군의 주력 전투 장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북한군 내에서 그래서 전차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알아보려면은 현재 북한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현재 북한군은 10개 군단이 전방에 4개 군단, 후방에 6개 군단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리고 1개 기갑사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력 돌파 자산 그리고 보병 직접 지원 화기가 바로 전차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북한도 우리랑 내용은 다르지만 병역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병 위주의 전술을 기갑 비계화 부대 위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공세 및 방어 작전 간에 전차는 절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차에는 인민군 무력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강철보위라는 상징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기갑사단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대 이름이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이에요. 되게 이름이 길죠. 뭐 띄어쓰기 없나요? 얘네들은 그거를 붙여서 말합니다. 네. 근위라는 게 들어갔다는 건 정예부대라는 뜻이고 서울이 뒤에 들어가잖아요. 네. 6.25 때 우리 서울을 점령했던 부대입니다. 105 땅크 여단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승격이 돼서 지금 땅크 사단이 된 거죠. 네. 이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의 기갑 전력. 뭐 세계적이죠. 세계적이죠, 진짜. 한국군은 일단 서방 세계로만 한정을 하면은 사실상 미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순위를 매겨도 어폐가 없습니다. 오. 일단 갖고 있는 전차의 숫자가 지금 한 2,300대? 그 정도. 지금 이 숫자만으로도 지금 정말 굉장한 숫자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하죠.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 중에 거의 한 2,000대 정도가 K1, 네. 그러니까 K1A1, 그다음에 K2 네. 내지는 그 개량형들. 네. 한마디로 다 3세대 아니면 3.5세대 전차로 2,000대 가까이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되는 나라가 지금 딱 미국하고 이스라엘.
둘밖에 없습니다.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사실 독일이 그 냉전 시대 또 90년대까지는 서방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독일이 그냥 십몇 년 사이에 그냥 있는 전차들을 다 떨궈버렸어요. 그렇죠. 중고로 수출하고 어쩌면서 지금 현재 운용 숫자가 300대 정도. 아,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하고 영국도 그보다 못해요. 지금 심지어 폴란드가 유럽에서 전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 기준으로요.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K2만 해도 410대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K2의 4차 추가 양산이 이루어지면 410대가 되고 지금 당장도 K2표가 260대 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흑표만으로도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많아요. 전차 숫자가. 네. 뭐 진짜 서방 세계 기준으로 뭐 명실상부한 3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올렸겠지만 인터넷에 그런 글 올라온 거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금 당장 한반도가 유럽 한 중심으로 가면 벌어지게 되는 일 해서 유럽 전체를 씹어먹을 수 있다라고. 아니 근데 지금 그만큼 편집장님이 무난하다고. 정리해준 얘기 한번 들어도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나토의 전차를 다 합쳐도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는 전차보다 적을걸요 아마? 그리고 생산 능력은 더욱더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한 전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역사와 또 이제 이거 개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먼저 시작된 게 뭔가요? 북한으로서는 T-34-8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T-34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T-34 굉장히 유명한 전차 아닌가요? 우리 쿠르스크 전투 때 네. 소련군이 처절하게 티거 전차를 막아섰잖아요. 그때 썼던 전차가 바로 T-34-76입니다. 고거의 주포 업그레이드 개량형이 T-34-8호예요. 적어도 1940년대에 나온 전차겠죠. 3, 40년대, 그죠? 정보 보고에 따르면 네. 놀랍게도 북한은 지금 현재 후방 군단에서 아직도 이 전차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전차를 지금도 쓴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정도면 노인 학대를 넘어섰어요. 거의 좀비급이죠, 거의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철판 다 뜯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체 북한은 이 전차를 어떻게 보유하게 됐을까? 1945년 8월 8일에 나치 독일이 드디어 소련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은 총부리를 돌려서 이제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관동군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음에도 그걸 다 뚫고 8월 15일에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입을 하고요. 8월 24일에는 평양에 입성을 해요. 이때 소련군이 사용한 전차가 바로 T-34-8호입니다. 그래서 왔죠. 점령을 하고 소련 군정이 시작된 다음에 소련군이 가장 먼저 한 건 북한군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관 및 조교가 돼가지고 북한군 보병 사단으로부터 차출되어 온 양성기관 장병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 10월 제115 전차연대가 정식으로 창설이 돼요. 한국군은 당시에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고 없어요. 전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25 때 사실 전차가 아닌 걸 보고 우리나라의 전차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115 전차 연대가 창설이 됐으니까 연대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차면은 당시 북한군 내에서도 전략 무기관이에요. 그래서 북한군 내에서 가장 총망받는 인재 중에 한 명이었던 제2보병사단 4보병 연대장 류경수 씨를 연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커서 류경수 땅끝 사단이 된 거죠. 원래 북한은 소련에게 전차 500대 달라고 했어요. T-34-8호 전차 500대 달라고 했단 말이죠. 소련 공산당도 이걸 승인해가지고 45년 이후부터 생산된 아직 이거 스티커 떼지도 않는 완전 식품 전차 이걸로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스탈린 입장에선 이제 막 생긴 군대 아니에요. 김일성이 해봐야 그 당시 나이가 저보다 어렸을 거예요. 못 믿겠잖아요. 전문가를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근데 독소전쟁의 당시 소련군 영웅이었던 미하일 카트코프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카트코프 대장이 북한에 와서 여기저기 둘러본 거예요. 얼마나 산 많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제대로 된 길도 없었잖아요. 툭하면 하천선 발달해 있고 이건 뭐 갈만하다 싶으면은 논에 뻘밭이고
하트코프 입장에서는 500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서기장 동지, 저 여기 와 보니까 무슨 500대, 300대도 많아요. 안 돼. 500대 보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스탈린이 얼마나 여우 같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500대나 전차를 줄 리가 없죠. 그렇죠. 신품을. 그 500대 북한이 철광석이랑 금 같은 광물 자원으로 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눈 뜨고 200대 이상 뜯기게 생긴 거예요. 돈 다 냈는데. 그래서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갑니다. 서기장 동지, 상도덕이 있는데 줄 건 줘야죠. 라고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알았어. 그러면 너네 밀릴 때 우리가 전투기 지원해줄게. 공군 지원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250대의 T-34-8호 전차를 수령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115 탱크 연대를 여단 규모로 키웁니다. 그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105 탱크 여단이 되죠. 각 여단 예하 연대별로 40대가량의 전차를 보유했고 총 120대가량의 전차를 앞세워서 이 105 탱크 여단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전격 침공하게 됩니다. T-34 독일을 상대로 해서 굉장한 기동력을 보였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차죠? 우리가 쿠르스크 전투 때 네. 티거 전차를 상대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한번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전차는 쏴도 안 터지냐. 안 되겠다. 화력을 키우자. 우리도 티거를 따라하자. 그래서 기존의 T-34-76 전차의 포탑 링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걸 더 키워서 85mm 주포의 반동을 견딜 수 있도록 개량을 한 전차가 바로 T-34-8호 전차입니다. 여기에는 BR-365P, 365K, 365A 같은 철갑탄, APCR 3종과 5365K라는 대전차 고폭탄 한 종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1km에서 120mm를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4명 내지 5명, 32톤가량의 중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연비 주행을 하면 항속거리로는 한 360km 정도 갈 수 있었고 외부 조절 탱크 다 집어넣으면 한 550km 갈 수 있었어요. 장갑 두께를 살펴보면 저 사진이 T-34-8호 전차의 포탑 지금 숫자가 보이죠? 네. 포탑을 미리를 측정을 한 거예요. 80mm요? 평균적으로 80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당시 중전차로는 꽤 준수한 성능의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버리고 간 전차 중에 비교적 온전하게 노획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차의 명칭이 G812라는 건데 이걸 CIA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철이 미국 거보다 경도가 더 단단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강철은 단단할수록 잘 깨져요. 깨지죠. 네, 그러니까 저게 한 발은 어떻게 버텨낼지는 몰라도 2발, 3발 맞으면은 여지없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용접의 수준도 낮았고 기어도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승무원들의 거주 공간이 상당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25 당시 때 북한군은 T-34-8호를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군들은 공여받은 전차가 어떤 모델이었나요? 일단 6.25가 시작될 때는 우리한테 전차라는 게 아예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군한테 전차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에 전차 부대를 미군한테 전차를 받아서 처음 창설하는데 그때 받은 전차가 M36 잭슨이라고 불리는 전차인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전차지만 전차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미군에서 이걸 구축전차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양도 그렇고 주포도 90mm 강력은 하지만 장갑이 얇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움직이는 대전차포에 가까운 대전 자주포를 받은 거예요. 이게 포방패만 70mm 정도라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고 측면이나 정면은 32mm, 38m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대전차 화기 공격을 사실상 못 막아내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이 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격적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물건이죠. 근데 포는 강력해서 어쨌든 T-34-85를 원거리에서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사실 불행 중 다행이라면은 이게 지원받고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게 이미 51년 시점인데 이때쯤 되면은 이미 기동전, 즉 전차 대 전차의 전투가 벌어질 상황은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전차들을 어떤
기동전 상황이 아니라 방어전, 그러니까 진지전 상황에서 보병의 화력 지원을 할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포병 같이 사용을 한 거죠. 일종의 자주포처럼 쓰는 거니까 자주포인데 아무래도 자주포보다는 맷집이 좀 좋으니까 전선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도죠. 그래도 이게 90mm 포가 고폭탄 위력이 세가지고 보병 지원용으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거 말고 또 M24 채피라는 경전차도 받긴 했는데 이거는 6.25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미군이 가져왔다가 정말 처참하게 깨졌어요. 북한군한테. 이건 너무 장갑이 얇아서. 그래서 우리 군이 지원받은 분량은 훈련용으로만 썼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6.25 중에 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잭슨, 채피 그다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잭슨 하면 왠지 노래 잘 부를 것 같은 느낌이고 탱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름 셔먼이죠. 그렇죠. 셔먼 전차에 대한 얘기를 또 사실 셔먼도 네. 6.25 중에 우리 군이 받았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해병대에서 받았다라고 기록은 있는데 이 셔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뿐이 아니라 영국과 자유 프랑스군이 주력 전차를 썼고 심지어 소련군도 수천 대씩 공여받아가지고 상당히 잘 썼어요 사실. 이게 지금 좀 이미지로 보면 셔먼이 그 독일 전차들한테 막 마구 두들겨 먹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게 사실 그때는 모든 전차가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그랬어요 사실. 전차라는 건 소모품이라 어느 진영으로 가도 사실 셔먼 정도면 그래도 나름 화력과 기동력과 방어력이 그럭저럭 균형이 잡히고 그 다음에 소모율 같은 경우도 다 따져보면은 그렇게 지독하지는 않은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긴 하여간에 좀 과소평가가 돼서 그렇지 나쁘진 않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지금 76mm 주포를 갖춘 그 후기형 특히 유명한 게 우리 군도 썼던 M4 A3 E8 흔히 EG8이라는 버전이죠. 이 버전 같은 경우는 T-34-85를 상대로 막상막하에 선전을 했는데 사실 말이 좋아서 막상막하 같이 우세했어요. 왜냐? 이제 재원표상으로는 T-34-85가 주포 구경이라든가 뭐 방어력, 기동력 이런 면에서 근소하게 우세합니다. 근데 실제 운용할 때는 안 그런 게 일단은 셔먼이 고장이 덜 나요. 그 다음에 더 넓고 조작성이 편해서 더 운용이 쉽고 주포 같은 경우도 더 발사속도가 빨라요. 왜냐? 차내가 넓기 때문에 탄약수가 쉽게 빨리 넣을 수 있고 장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야가 좋아요. 이게 러시아제 전차들은 공통적으로 외부 시야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네. 셔먼 같은 경우는 꽤 넓은 어떤 그 전차장 관측창을 360도로 배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먼저 쏘기 시작하면 더 빨리 명중탄을 많이 쏴넣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전에서는 T-34보다 셔먼이 우세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사실은 뭐 탱크 안에서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360도를 다 보는 뭐 이런 시스템까지도 한국에서 뭐 수출품으로 만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의 탱크들은 안에서 작은 창으로 밖을 바라보던 시절이었기 뭐 때문에 조그만 잔망경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근데 소련제 전차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뭉겨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셔먼 같은 경우는 다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냐면은 일본 자위대가 셔먼을 처음 받았을 때 걔네들은 그러잖아 키가 작잖아요. 그렇죠. 안은 넓지 키는 작지 그래가지고 이 발 밑에 나무 토막을 대야지 조종수가 엑셀을 엑셀이 발이 안 닿아서 그렇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넉넉했다. 그렇죠. 예. 이 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지역을 장악한 소련은 김일성의 전차 수백 대를 넘겨주게 된다. 이후 북한은 T-34 전차를 앞세워 불법 남침을 감행하고 전차 한 대 없던 국군은 구전하게 된다.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전쟁 기간 중 전차를 공여받아 기갑 전력 구축에 나서고 제피와 잭슨, 서면 등 다양한 전차들이 전선에서 활약하면서 국군 전차 전력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6.25 당시 이 셔먼 전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M47을 공여받게 되죠. 네네. 근데 좀 M47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전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네. 왜냐하면 M47이 들어오기 전에 M26이라는 전차가 먼저 들어왔었거든요. 이걸 운영하면서 이 전차의 화력 강화 버전이 M46이에요. 이 M46부터 패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당시 미국은 48년 8월부터 M26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게 T48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그 중간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M26의 화력을 강화시킨 M46을 불과 1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생산해서 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냉전기에는 사실 만들었다 하면 만대도 아니거든요. 네. 뭘 만들던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8,500대, 8,576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게 밖에였을 시절이네요, 진짜. 지금은 그런데 냉전기 수준에는 밖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46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소련이 T54라는 충격적인 전차를 내놓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에 빠진 미국이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T48 프로젝트 거기 저 주포 만든다며 90mm 빨리 갖고 와. 그거 갖다 빨리 붙여. 라고 해서 M46에다 그 90mm 주포를 갖다 붙인 개량형이 M46 E1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네. 포가 다른데 이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름 바꿔요. 그래서 M47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패턴이라는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M46, M47, M48, M60까지 다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게 패턴 시리즈의 역사입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M47의 성능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8,700 한 몇십 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M48이 나오거든요. T48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M47을 미국이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M47의 그 처치곤란 물량, 그 물량들을 동맹국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00대가 넘는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17개의 동맹국에게 제공이 된 거죠. 그중에 일부 물량을 이제 한국군이 받은 거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M47이 실은 공산 국가에도 건네졌어요. 오. 미국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유고슬라비아에 이거를 300대가 넘게 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때 유고슬라비아가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하고 정말 대판 싸우고 갈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오케이, EJ. 나의 적의 적은 내 친구다. 그래가지고 뭐 전투기, 전차 등등 꽤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경우죠. 자, M47 외에 M48도 한국이 공여를 받았는데 M48은 어떤 전차죠? 예, M48 아까 M47 말씀하셨는데 M47이 나온 정말 거의 직후에 그러니까 1952년부터 생산이 된 아주 정말 미국이 이 정도면은 주력 전차로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차예요. 모양 이 포탑도 이제 주조로 이제 반구형으로 해가지고 방어력도 크게 그 기존 전에 M47보다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주포도 더 신형, 그러니까 90mm 포를 달기도 했지만 사통장치가 더 개량을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전차로는 최초로 이제 차체 기관 총수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4명이 운용할 수 있게 그 전까지 5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M47까지는 M26의 어떤 그림자를 못 벗어났는데 이게 최초로 M26의 그림자를 벗어난 포스트 월드 2차 대전 전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9년까지 12,000대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T54하고 55가 이제 100mm 주포를 탑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90mm 포를 갖춘 M48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59년부터 차기 주력 전차인 M60을 생산하다 보니까 60년대부터 M48은 미 육군의 주력 전차에서 빠르게 밀려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M47의 전철을 받습니다. 또 공여. 그렇죠. 덕분에 우리나라도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 사이에 이제 M48A1 전차와 M48A2C라는 어떤 개량형이 인수가 됐고 특히 이 M48A2C형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운용하던 차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60년대부터 70년대면 뭐 50년, 뭐 60년 거의 이렇게 됐잖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몇백 대가 운용 중입니다. 사실 이게 물론 그때 쓰던 거고 똑같은 건 아니고 네네. 그 차량들에서 우선 엔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온 게 가솔린 엔진인데 이 가솔린 엔진 연비가 환장할 수준이에요. 정말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디젤 엔진으로 바꾸고 네. 또 이 사통 장치도 그 전에는 아날로그 정말 뭐 기계식으로 막 톨몇 키 들어가 있고 막 돌리고 이런 거였던 거를 디지털 컴퓨터로 바꾼 어떤 사통 장치로 개량한 M48A3K, 이거 A3 같은 경우 90mm 포, 그다음에 여기에 105mm로 주포를 바꾼 A5K,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왔고, 또 90년대 미군이 주방위군용으로 비축해놨던 M48A5형, 이것도 105mm 포를 갖춘 거죠. 275대를 도입해가지고 많을 때는 800대가 넘게 보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물론 노후화되고 어쩌고 돼가지고 점점 퇴역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어쨌든 현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연비 얘기하는데 왜 웃으시죠? 예? 가솔린 연비 얘기하는데. 아니 가솔린으로 탱크를 운영하려면 도대체 그게 개념의 차이예요. 네. 왜냐하면 디젤은 불이 천천히 붙지만 연비 효율이 좋죠. 가솔린은 급가속으로 할 수 있어요. 전차는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적이 쏘기 전에 급격하게 사격 진지에서 이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하. 지금은 엔진 자체가 워낙 뭐 발전을 해서 뭐 디젤도 어느 정도는 가속이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준이 되긴 했죠. 뭐가 좋다 하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미군도 이 그러니까 디젤을 60년대부터, 그러니까 M48도 A3부터는 디젤로 바꾸고, 그러니까 걔네도 가솔린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바꾸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들여올 때 미군이 가솔린으로 그러니까 디젤로 바꾸기 전 버전들을 들여왔던 거죠. 네.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미군이 전차 그러니까 엔진 바꾸는 거와 맞춰가지고 그 후기형 엔진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바꿔 넣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초기에는 전차 한 대 없었던 한국군이 이제 신형 전차들을 도입을 하면서 북한군 입장에서는 점점 초조해져 갈 것 같아요. 네. 북한군 역시도 이제 신형 전차를 도입하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네. 우리나라 국방백서가 1967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국방백서를 제가 한자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봤거든요, 이번에. 병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더 많았어요. 60년대에는. 그런데 그때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브라운 각서가 체결이 되면서 한국군이 월남파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현대화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력에서도 적은데 당시에는 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차를 당연히 도입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사실 스탈린 사후 집권한 사람 이름이 니키타 후르쇼프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공산당 제1서기장으로 집권을 했는데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당시 공산당 제1서기였던 후르쇼프가 연설을 합니다. 친애하는 소비에트 연방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스탈린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저 인간 후르쇼프, 저 인간처럼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 잘못했다고 굴라트 보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이고,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막스 레닌주의의 반동분잡이다 스탈린은. 이러고 4시간 동안 스탈린을 욕하는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격에 빠졌죠. 더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탈린 따라서 사회주의 비슷한 체제를,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독재 정권을 만들었던 마오쩌둥, 김일성, 완전 충격받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당을 해서 비난을 합니다. 후르쇼프 저거 막스 레닌 스탈린주의의 반동분자다, 수정주의자다. 이게 소련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아, 전차 안 보내는군요. 자기들은 이게 후르쇼프 귀에 들어가는 줄 김일성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54가 나오자마자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소련 입장에선 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54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난 김일성이 중국한테 부탁을 해서
당시 중국이 59식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어요. 이게 T-54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59식 전차를 들여와서 또 이걸 또 뜯어가지고 불법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한테도 승인 안 받았고 중국한테도 승인 안 받았고 자기가 알아서 뜯어가지고 지금이나 그때나 뭐 지적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T-54를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급한 불이 좀 꺼진 다음부터 T-55를 또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이걸 또 뜯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방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중간중간 소련 과학자들 초빙해가지고 기술 전수도 받고 하면서 전차의 제조와 개량 기술을 습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T-54, 55는 지금 현재는 전연사단 보병 대대의 땅크 대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병 직접 지원 땅크로 운영이 되고 후방 군단에서는 땅크 여단의 주력 땅크로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 전차입니다. 이 탱크는 역설계하기가 좀 쉬워요. 어렵죠, 당연히. 그 생각보다 잘 만드네. 근데 그냥 뜯어서 뚝딱뚝딱 만들면 따라할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닐 텐데 어떻게? 기술 어쨌든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에 사활을 걸고 매달린 거니까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총력을 동원해서 하면은 못할 건 없죠. T-54, 55, 뭐 재원이나 성능 어떻게 됩니까? 이 전차는 세부적인 재원을 살펴보면 전면 장갑은 203mm 정도 그리고 60도 각도의 계란 모양의 포탑을 채택을 했어요. 저걸 가리켜서 경사 장갑이라고 하거든요. 측면 장갑은 50mm, 후면은 64mm, 포탑 상단은 40mm 정도의 장갑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의 경우 전면은 100mm 정도, 측면은 80, 후면은 46mm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 전차가 방어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당시에는 뭐 준수한 적합한 기준이었을진 몰라도 지금 현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현대전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방어력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은 이 전차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로우나 펜저파우스트 같은 대전차 화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김정일 나름대로는 슬랫 아머를 장착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왼측이 T-54, 55에 슬랫 아머를 장착한 사진인데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긴 해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도 만들어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이지만 칭찬할 부분이고 우리 한국군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근데 방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예전의 탱크들은 당연히 전자장비가 별로 없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싸우니까 포대포가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면 장갑이 두꺼워야 되는 게 사실이었고 후면 장갑은 좀 얇았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천궁 지현 씨 날아가서 쏘는 거 보셨죠? 팡 쏘면 퓨 날아가서 머리 위에서 팡 떨어지잖아요. 그럼 요즘 탱크들은 머리를 발전시켜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드론이나 대전진 미사일이 하도 타보택을 해대니까 이거 지금 K2도 사실 맞으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 커프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드론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철망 같은 거를 설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예, 그거 뚫립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발사를 할 때 그때 우산 같은 거 퐁 발사하면 우산이요? 그게 발사하면 우산 같이 가서 팡 펴지는. 그래서 요즘에는 APS라고 해서 능동방어 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 APS 탄이 나가는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탑어택을 하기 전에는 직선으로 날아오거든요. 보통 직선으로 날아오는 단계 또는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노력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K2도 이제 공격당하면 파방 하면서 막 사방으로 막 퍼뜨리는 네.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근데 요 당시에 전차들이 왜 저렇게 방어력이 약했냐라는 것은 전차를 방어력을 얕게 만들 정도밖에 기술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이때 당시는 2세대 전차 또는 1세대 전차가 주축이다 보니까 멈춰 서서 쏘고 빠르게 기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쏘고 먼저 이동하면은 이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 맞으면 돼. 크게 그렇죠. 방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그렇죠. 거군요. 제가 쏘기 전에 내가 피해서 안 맞으면 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찾아가서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의 북한군이 어떻게 보면 수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현대화된 전차가 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네. 어떤 전차를 또 도입하죠? 이 다음에 도입하게 되는 게 이제 T-62 전차인데 이 T-62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북한이 천마호라고 부르는 전차가 그 전차입니다. 이때 당시에 T-54, 55 도입해서 기껏 생산하니까 남조선이 M48 패튼과 뭐 신형 대전차 화기들을 또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신형 전차와 신형 대전차 화기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눈을 돌려서 찾은 게 바로 T-62입니다. 그런데 이 T-62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소련의 바실리 추이코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T-64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비액트 430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 당시에 나와 있는 서방 세계의 모든 전차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만들겠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이 M60 전차를 먼저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렇게 되니까 영군인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게 오비액트 430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전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비액트 166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합니다. 이 결과로 나온 게 T-62예요. 어찌됐건 나왔거든요. 네. 성능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련의 동맹국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이 T-62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김일성이가 뒤에서 욕했다고. 안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입이 화구다. 항상 말을 조심하자. 그래서 안 주니까 네. 김일성이가 이제 시리아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로부터 연구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한 대를 들여와요. 그리고 다 뜯어가지고 이제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체코슬로바키아에게도 우리한테 수출 좀 해줘라고 해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일정 물량의 T-60을 들어와서 천마호 가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또 뜯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역설계 불법 복제해가지고 저 천마호 시리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렇게 계속 개량 해가지고 5개 유형의 천마호 전차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0년에는 T-72 전차의 일부 기능, T-80 전차의 일부 기능을 섞어가지고 선군 915 전차라는 것을 만들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장면은 북한의 무장장비 전시관 내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차들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 T-62 계열 전차가 약점이 있어요. 저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T-62 전차를 당시 소련에서 정비 교범을 만든 것에 실려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탄약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죠. 네. 소련제 전차 포탄들은 우리 서방제에서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장약과 탄약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맞아버리면은 그러네요. 유폭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콜라 병뚜껑 날아가듯이 포탑이 뚜껑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T-62 전차의 포탑 내에 있는 장치들인데 저 전차 주포 좌측에 있는 장치들이 포신이 사격을 할 때 안정화시키는 장치들이에요. 반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저기 왼쪽에 몰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T-62 천마호 전차는 포탑의 왼쪽을 때려서 저 안정화 장치를 망가뜨리면 명중률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겠네요. 과거 서독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포 사격 400발을 했을 때 45% 정도의 명중 정확도가 나오는데 저 안정화 장치가 정상 가동할 땐 저게 고장 났을 때는 2.6%로 확 떨어집니다. 저기 때려서 저 고장 내트리면 일단은 주포가 명중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차체 오른쪽을 때려버리면 병뚜껑 날아가듯이 포탑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달면 안 되잖아요. 뭐하러 담아야 다 먹지. 잡았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북한과 한국의 기갑 전력에 대해서 과거부터 한번 쭉 거슬러 올라와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80년대 이후의 기갑 전력은 과연 어떻게 변했으며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해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가 더 재밌게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6.25 전쟁 당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공여받은 전차를 통해 전쟁에서 맞붙는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길로 접어들며 전차 전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인다. 80년대 이후 북군은 K계열 전차 개발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K2 흑표를 수출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공개한 최신형 전차 M2022 K2 흑표와 맞붙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한국 대 북한 전차 전력 전격 비교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